자,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전설적인 고수 김영희 서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사실 교수님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미국 증시에 거품이 많이 꼈다. 예, 그래서 이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예. 그때 이제 영상 올라가면 뭐 또 댓글에 좀 안 좋게 막 쓰시는 분들 많고 뭐 예. 저도 이제 좀 속상하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미국 증시 조정이 좀 본격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날 등락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사이클로 가고 있다는 걸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조정이 이미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상당수 조정의 폭이 남아 있습니까? 상당 조정폭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제가 거품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제가 미국 적정 수준의 주가를 측정할 때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미국의 3대 경제 지표죠. 그거로 평가했을 때 지금 S&P 500이 한 20% 정도 아직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면은 S&P 500이 한 3,800 정도 그 정도 나오는데요. 문제는 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거든요. 저는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더슈팅이 나오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되고 있다. 많이 떨어졌다가 또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고 많이 하락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좀 더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 여전히 많이 하시니까 투자자분들 이 코스피의 이 지수 변동 이것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거를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예. 교수님의 어떤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댓글 요구하는 댓글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만,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거는 우리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아요. 근데 작년 수출도 증가했지만 6월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 한 40% 정도 앞서갔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수출도 증가하지만 주가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수출은 증가하지만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코스피가 약 20%가량 떨어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1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일평균 수출로 평가하는 적정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역시 문제는 아까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털 이하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그 가능성은 남아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는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다. 미국 주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지금 근접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증시가 어떤 반등하는 계기가 있어서 반등을 한다면은 과거같이 막 3,300 이런 고지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안 될까요?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진 거는 통화 긴축, 통화 정책 방향자는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선행 지수는 경기 둔화를 예고해주고 있어요. 미국 선행 지수 작년 6월 이후로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초반 가면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예, 미국 GDP가 작년 4분기 연율로 6.9% 성장했습니다만 애틀란트 연방준비은행 여기서 보니까 참 미국 1분기 후 GDP는 잘 예측하더라고요. 예측오차가 정말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1분기 GDP를 0.14%로 전망하고 있어요. 거의 작년 4분기와 정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분기에 좀 반등하겠습니다만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모든 전망 기관이 낮추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MF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 경제가 올해 5.2%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올 1월에 4%로 수정 전망이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데도 3%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성장률이 그것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리 충격 이거는 시장이 많이 반영했고요. 예. 실물 경제 충격이 한번 반영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무역수지 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로 월별로는 규모로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물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원유 가격, 가스 가격, 석탄 가격 이런 게 올라가지고 수입이 들어가지고 무역수지 적자인데요. 근데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도 그때도 유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7월 달에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유가가 오르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났는데요.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세계 경제 선행장 둔화되고 그때도 좀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렸었는데요. 뭐 그때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건데 경기가 더 위축되면은 물가는 오른다지만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경기가 저점을 기록했을 때는 굉장히 물가도 안정됩니다. 근데 경기 확장 국면 들어보면은 우리가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경기 확장 후반 국면에는 물가가 오르고 시장 금리도 많이 올라요. 시장 금리가 오르면은 경기 정점 무렵에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경기 정점 무렵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주식 비율을 좀 줄여야 된다. 뭐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금리 올리고 미국도 지금 조만간 금리 올리는데 뭐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 확장국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실질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지금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 국면에 접어드는 국면인데요. 아마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 파월 연준 의장도 고민은 많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현재 경기 확장 국면 후반 여기서 물가는 오르고 이제 경기는 둔화될 조짐을 보이니까 결국 물가를 우선해야 되냐, 경기를 우선해야 되냐 이런 선택을 할 텐데요. 뭐 당분간은 미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7%, 뭐 이 안팎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금리를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폭도 그래서 3월 달에 뭐 0.5%포인트 올린다. 예.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둔화 도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저는 이번에 뭐 이미 연준이 뭐 FOMC 개최할 때마다 올해 7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금리를 7번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 인상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만 놓고 봤을 때요.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제 펀더멘털에 근접하게 지수는 이제 내려왔는데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현금 비중을 조절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묻어놓고 가야 될까요? 뭐 지금은 제가 작년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많이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펀더멘털에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한 4월 무렵에 모든 그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저는 사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펀더멘털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그래도 지금은 그냥 주식을 뭐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면에 좀 보유를 하면 좋은 업종 같은 거 이런 것도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떻든 반도체 경기는 반도체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지금 저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코스피가 저는 한 2,500 근처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거 시가총액 상위 뭐 그렇죠. 종목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그때 싸게 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떨어지고 나면 그런 업종 상승세가 좀 빠르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제가 계속 뭐 우리나라나 중국 2차 전지 전기차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뭐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뭐 이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뭐 주가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배당을 많이 주는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 많거든요. 대표적 일부 통신회사들 배당을 거의 5% 가깝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주식은 시기에 관계없이 은행에 예금하면 1% 금리 조금 넘게 주는데
배당 수익률 5% 안팎이거든요. 뭐 이런 주식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뭐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우리 주가를 제가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명목 GDP 가지고 분석해요. 명목 GDP 우리가 일본처럼 아직 디플레 국면에 빠지진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뭐 3, 4%는 성장할 겁니다. 명목 GDP가. 최소한 그만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배당금 받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 코스피 얘기하다가 잠깐 저 주제를 돌렸는데요. 이 저점은 2,5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 고점은 어느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하세요? 올해 고점은 제 모델상으로 한 2,900 정도. 2,900이요. 그래서 작년에 그 3,300까지 갔는데 뭐 일시적으로 2,900이니까 그걸 돌파 3,000까지도 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작년 고점을 돌파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죠. 정말 많이 풀었죠. 하지만 그 전에도 많이 풀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풀 때 아무리 해도 물가는 안 오르고 막 디플레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물가 상승이 뭐 어마어마하게 튀어오르는 이런 국면이 되어서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학 입장에서 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0.5% 안팎 오르면서 혹시라도 그 디플레가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됐는데 작년에 2.5% 특히 미국은 뭐 연간으로 4%가 넘었지 않습니까? 뭐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원래 과거에도 돈 많이 풀었지만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돈을 풀을 거예요. 더구나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풀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미국이 3조 달러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한 5년 동안 풀었던 돈들이에요. 네, 그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제가 마샬 K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M2 총 통화량, 강의 통화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2022년에 모든 나라가 급증을 해버렸거든요. 다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역사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푸른 적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가계에다가 뭐 작년 3월 달에도 뭐 1,400달러 가깝게 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인 것 같아요. 예, 중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가입한 이후로요.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싸게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 수출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중국의 임금이 그때보다 많이 올라 버렸어요. 중국이 이제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물가가 오르고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 생산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대량 생산하고 물건을 싸게 생산했었어요. 예. 근데 요새 보니까 대량 생산보다는 개인화에 맞춘 여러 가지 상품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맥주, 뭐 대표적으로 여러 맥주가 있는데요. 그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요새 보면은 정말 다양한 맥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탈중앙화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화로 가다 보니까 생산성은 낮아지고 생산 비용은 올라가더라. 이런 것도 물가 상승 요인이더라. 네, 그래서 최근에 좀 물가가 좀 과거보다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연준은 사실 그 초반에는 이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굉장히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하다가 네. 결국 견해 틀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일시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연준이? 그때 그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연준 의장도 뭐 작년 3분기까지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4분기로 확 그 견해가 그렇죠. 바뀌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저 경제 뭐 IMF 같은 데서 전망치를 보니까 경제 성장률은 낮추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했던 것보다 올 1월에 낮추고 그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더라도 계속 경제 성장을 낮추고 있는데요. 물가는 작년 10월에 전망한 것보다 올 1월에 전망한 걸 올려 전망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당초 물가가
좀 더 구조적이다. 앞서 말씀 요인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하반기 가면요. 미국 경제 중심으로 저는 올 4분기 내년 가서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수요가 많이 축돼가지고 예. 뭐 4분기 후반 내년 초 가면은 또 물가가 많이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도 2% 안팎으로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은 수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요새 이제 정부가 연일 금융 불균형에 대해서 경고를 좀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이 또 내년이래. 다음 달에 대선 아닙니까? 예. 대선 이후에는 이제 사실 경제가 나빠지는 걸 아무 정부도 바라지 않을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뭐 대출 규제도 좀 더 완화하고 뭐 재정도 더 확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금융 불균형에도 조금 이렇게 이런 인위적인 노력으로 경제가 좋아질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경제에 큰 흐름이 있어가지고요. 일시적인 정책으로 뭐 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못 막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큰 경제 흐름은 저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오히려 경착륙할까 그게 좀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부채 특히 가계 부채가 너무 많고 자산 가격,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의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영향으로 저는 주가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큰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는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고 경착륙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또 정부가 금리 못 올리고 그렇죠. 대출 규제 안 하겠죠. 예. 근데 그 가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엄청 가파를 것으로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금리가 못 오를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저는 한국의 기준금리 뭐 작년에 2번 올 1월에 한 번 올리고 이제 한 번쯤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더 이상 금리 못 올릴 거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국채 10년 수익률 뭐 2.67%에서 안팎에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국채 10년 수익률에는 미래 경기가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예. 이거는 경기 둔화를 반영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경기를 보는데 뭐 특히 장단기 금리 차 이게 경기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지표인데요.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미래 경기를 진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국은 이 테이퍼링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금리 한 번도 못 올렸잖아요. 예. 그럼 미국도 역시 금리 인상을 생각만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FOMC 7번 남아 있습니다만 뭐 FOMC 할 때마다 금리 인상한다 그러는데 아마 상반기에는 빠르게 인상할 거예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뭐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저는 주가도 많이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미국 집값도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금융 자산 중에 53%나 돼요. 과거 2000년 그다음에 IT 거품 붕괴 직전에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 48% 정도 됐거든요. 지금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손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그래서 역의 부여 효과가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뭐 금리 못 얻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